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험 치르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행히 행정학은 어렵게 출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단답형 중심으로 이렇게 출제가 돼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도 체감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국가직 9급 시험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복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방직 9급 시험도 볼 것이고 또 지방직 7급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대단히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들을 철저하게 복습을 통해서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애매하게 풀었던 문제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직업공무원제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직업공무원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젊은 인재를 공직에 채용해서 평생도록 근무케 하는 제도가 바로 직업공무원제죠. 그래서 전생애성을 특징으로 한다. 전생애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강력한 신분보장을 의미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업공무원제는 강력한 신분보장을 전제로 하는 인사체제입니다. 그리고 직업공무원제는 두 번째로는 신분보장을 해주고 또 일반 행정가주의에 입각해가지고 다양한 업무를 경험해 보도록 합니다. 이렇게 조직이 있다면 다양한 업무를 경험해 보도록 해서 상위직으로 이동하는데 이렇게 다양한 업무를 경험해 보는 것이 바로 능력 발전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직업공무원제는 가장 계급의 최하위에서 신규 채용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바로 폐쇄적 초원을 전제로 하고, 그리고 직업공무원제는 생활급적 보수를 지급합니다. 직무급 중심의 보수체제는 직위분류제에서 나타나는 거고 직업공무원제에서는 생활급적 보수체제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답은 아주 쉽게 1번이 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문제 1번은 직무급 중심의 보수체제가 아니라 생활급 중심의 보수체제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정책의 유형 중에서 정책 목표에 의해 일반 국민에게 인적 물적 자원을 부담시키는 정책은 이건 추출 정책이죠. 추출 정책은 일반 국민에게 인적 물적 자원을 부담시키는 정책 또는 일반 국민에게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해 나가는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추출 정책은 알몬드와 포웰이 제시한 정책 유형 중에 하나죠. 나머지 정책은 구성 정책은 헌정 수행에 필요한 운영 규칙에 관한 정책으로 로이가 제시한 거고, 분배 정책은 특정 지역이나 특정 집단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이고, 상징 정책은 체제의 정당성 또는 국민의 통합을 추구하기 위한 정책이 상징 정책입니다. 그래서 답은 아주 쉽게 1번이 답이죠. 그 다음 3번 문제로 들어와서 직위분류제의 주요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직위는 한 사람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그렇죠. 직위는 1인이 담당해야 할 업무의 양. 이걸 우리가 직위라 그러고 여기서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의미합니다. 2번 직급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곤란도와 책임도가 서로 다른 군을 의미한다.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곤란도와 책임도가 서로 다른 직급의 군을 우리는 직열이라고 이야기하죠. 직급은 두 가지가 모두 유사한 겁니다. 직무의 종류도 유사하고 직무의 곤란도와 책임도도 유사한 직의 군을 우리가 직급이라고 하죠.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죠. 직류는 동일 직렬 내에서 담당 업무가 동일한 직무의 군을 의미하고, 직무등급은 고위공무원단이나 외무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인데 직무의 곤란도와 책임도가 유사해서 동일한 보수를 줄 수 있는 직의 군을 의미하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아주 쉬운데 여러분들이 이것도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직위, 1인이 담당해야 할 업무의 양을 우리가 직위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건 같이 공부하라 그랬죠. 직군, 직열, 직류, 이것은 같이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부 조직을 전제로 보면 행정직군, 기술직군 이렇게 나눠지고, 행정직군 내에는 일반행정직렬, 교정직렬, 세무직렬 이렇게 나눠지고, 또 일반행정직렬 내에는 일반행정직류, 교정직류, 교육직류, 국제통상직류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지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뭐로 나누는 거예요? 이쪽으로 이렇게 나누는 것은 업무의 성질에 따른 또는 업무의 종류에 따른 구분이죠. 종류나 성질에 따른 구분이다. 그 다음에 여기에 뭐 18급, 1급, 2급, 3급 이렇게 나누는 거, 이렇게 우리나라로 따지면 9급, 8급, 7급, 6급으로 나누는 거, 이것은 업무의 곤란도, 난이도, 책임도에 따른 구분이죠. 일단은
직이라고 하는 것은 1인이 담당할 업무의 양이고 직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나누는 것을 우리가 직열이라 그럽니다. 이렇게 나누는 거. 여기는 전부 다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죠. 만일 일반 행정 직렬 그러면 업무의 성질은 유사하죠. 그러나 거기에는 9급도 있고 8급도 있고 7급도 있고 이러니까 업무의 곤란도와 난이도는 상이한 직의 군이죠. 직급의 군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는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곤란도 책임도가 서로 다른 직급의 군, 이것은 직급이 아니라 직열이 되는 거죠. 직급은 이걸 우리가 직급이라 그랬어요. 이걸 우리가 직급이라 그런다. 그러면 일반 행정 직렬이고 이게 만일 8급이라면 8급. 업무의 성질도 유사하고 업무의 곤란도와 난이도도 유사한 직의 군을 우리가 직급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2번이 틀린 거죠. 등급은 계급을 우리가 등급이라 그러는 거고, 그리고 방금 우리가 문제에서 풀어봤던 것처럼 직급은 둘 다 유사한 것을 우리가 직급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 직무등급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직무등급은 고위공무원 단위기반 적용되는 거고, 이거는 이게 수평적 분업화가 전혀 돼 있지 않고 이렇게 위아래로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직무의 곤란도와 난이도에 따라서 분류한 직의 군을 직무등급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여기서 틀린 지문은 2번만 틀린 지문이고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입니다. 4번. 윌슨의 규제정치 유형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정부 규제로 발생하게 될 비용은 상대적으로 작고 이질적인 불특정 다수에게 부담된다. 그러나 편익은 크고 동질적인 소수에 귀속된다. 이런 상황에서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소수 집단을 정치 조직하여 편익이 자신들에게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정치적 압력을 행사한다. 윌슨의 규제정치 이론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규제정치 상황을 정의해 나갑니다. 하나는 비용부담자와 편익자 이렇게 구분이 되고, 또 하나는 집중과 분산, 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되죠. 윌슨의 규제정치 상황을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보면 여기는 비용부담자고 여기는 편익자고 이렇게 이제 나눠볼 수가 있는데, 비용이 특정 소수에게 집중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분산되는 경우도 있고, 편익도 특정 소수에게 집중되는 경우도 있고 일반 대중에게 분산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나눠지는데, 비용도 몇몇 소수에게 집중되고 편익도 몇몇 소수에게 집중되는 상황을 이익집단 정치 상황이라 그러죠. 그 다음 비용은 일반 대중에게 분산되고 편익도 일반 대중에게 분산될 때 우리가 대중정치 상황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비용은 몇몇 소수에게 분산되는데 비용은 일반 대중에게 분산되는데 바로 편익은 몇몇 소수에게 집중되는 상황, 이걸 우리가 고객정치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비용은 몇몇 소수에게 집중되고 편익은 일반 대중에게 분산되는 상황을 창도가 정치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기 시험 지문으로 보면 비용은 상대적으로 작고 이질적인 불특정 다수에게 부담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바로 비용이 분산돼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편익은 크고 동질적인 소수에 기속된다. 바로 편익은 몇몇 소수에게 집중돼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는 고객정치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4번의 답은 2번 고객정치 상황이 답이 되겠습니다. 5번. 동기 유발의 과정을 설명하는 과정 이론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동기부여 이론은 내용 이론이 있고 과정 이론이 있고 이렇죠. 내용 이론은 무엇이 동기부여를 시키느냐, 즉 왓에 초점을 두고 있는 이론이 바로 내용 이론입니다. 내용 이론은 대부분의 욕구 충족과 관련돼 있죠. 바로 이런 욕구를 충족시켜주면 사람들은 동기 유발이 된다 이런 거고요. 과정 이론은 인간의 심리적 과정을 보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떤 심리적 과정을 통해서 동기 유발이 되느냐, 여기와 관련돼 있는 것이어서 여기는 우리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동기 유발이 되느냐, 이걸 바라보는 게 바로 과정 이론입니다. 프룸의 기대 이론은 과정 이론의 가장 대표적인 이론이고,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도 과정 이론이고,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도 과정 이론이죠. 엘더퍼의 ERG 이론이나 맥그리거의 X이론, Y이론은 내용 이론에 속하는 거죠. 이것도 아주 문제가 쉽게 출제된 거죠. 그럼 답은 1번이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바로 과정 이론에 속합니다.
6번.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단체는 크게 나눠보면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하나는 일반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또 하나는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있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죠.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또 두 개로 우리가 굳이 나눠보면 기초자치단체가 있고 광역자치단체가 있고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두 개 이상의 지방정부가 서로 협력해서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 법인격이 있는 단체를 설립하는 것을 특별지방자치단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늘 강조했지만 이거 두 개를 반드시 구별해야 된다 그랬어요. 특별지방자치단체도 있고 또 뭐도 있다. 특별지방행정기관도 있고 그렇죠? 이거는 국가의 일성기관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거는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협력적 행정을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 설립한 법인격이 있는 단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지방자치법에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는데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이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어. 그래서 이걸 지금 시험 문제 출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면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강력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그렇죠. 보통의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법인격을 갖는다. 그렇습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도 법인격이 있는 거죠.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는 구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으로 구성한다. 그렇습니다. 부산시하고 거제시 간에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했다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는 바로 거제시와 부산시 지방의회 의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 다음 구성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법상 겸임 제한 규정에 의해 특별지방자치단체장을 겸할 수 없다. 틀렸죠. 구성지방자치단체장이 뭐다? 특별지방자치단체장을 겸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장을 다 새롭게 다시 뽑고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구성지방자치단체장이 그것을 겸임할 수 있도록 법의 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6번의 답은 4번만 틀린 지문이고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입니다. 7번 나카무라와 수모드의 정책 결정자와 집행자의 관계에 따른 정책 집행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우리가 문제를 수없이 많이 풀어봤던 그런 이론에 대한 것입니다. 나카무라와 수모루들은 정책 집행자 유형을 5가지로 나누죠. 고전적 기술가형, 지시적 이인가형, 협상가형, 재량적 실험가형. 관료적 기업가형. 이렇게 5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고전적 기술가형에서는 결정자가 목표를 설정하고 그리고 집행자는 기술적 수단만을 가지고 있죠. 기술적 수단에 대한 결정 권한, 기술적 권한만을 소유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죠. 결정자가 목표를 딱 설정해 주면 집행자는 그것을 지지하고 그리고 집행자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 기술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만 권한을 갖습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또 여기서 또 행정적 권한도 결정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늘 이야기했지만 행정적 권한이라는 게 인적 물적 자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의 목표, 이 사업의 예산을 얼마만큼 사용하고 이 사업의 인력을 얼마만큼 사용할 것인지 거기까지도 결정자의 권한으로 돼 있습니다. 지시적 이인가형에서는 결정자가 목표만 설정하고 집행자는 행정적 수단과 기술적 수단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서 행정적 수단이라는 것은 인력과 예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협상가형에서는 결정자가 목표와 수단을 제시하죠. 이걸 제시하면 집행자가 이걸 거부합니다. 집행자가 거부하고 협상을 통해서 결정을 하죠. 협상, 이걸 통해서 결정이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재량적 실험가형에서는 결정자가 목표를 설정해 주는데 추상적 목표만 설정해 줍니다. 추상적 목표만을 설정해 주고 그리고 집행자는 목표, 구체적 목표 그리고 행정적 수단, 기술적 수단에 대한 결정권을 갖죠. 관료적 기업가형에서는 결정자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집행자가 목표를 설정하고 결정자가 이걸 받아들이도록 종용해 나가고 그리고 수단은 집행자가 결정자와 협상을 통해서 수단을 확보해 나가고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순서를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게 협상이라는 단어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랬는데 협상과 관련해서 보면 여기도 협상이 나오는데 여기는 행정적 수단에 대해서 행정적 수단 여기에 대해서 집행자 간의 협상이 이루어진다. 집행자 간 협상 이게 이루어지는 거고 여기는 그게 아니죠. 여기는 목표와 수단에 대해서 협상이 이루어지는데 바로 결정자와 집행자 간의 협상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협상이 이루어지는데 여기는 수단에 대한 협상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수단에 대한 협상은 결정자와 집행자 간의 바로 수단에 대한 협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고전적 기술가형은 여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결정자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면 그렇죠. 결정자가 목표를 설정하면 집행자는 그 목표를 지지하며 그렇죠. 거부하지 않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적 수단을 강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본다. 맞죠. 두 번째로 재량적 실현가형은 결정자가 추상적인 목표를 설정하면 그렇죠. 추상적 목표를 설정하는 거죠. 결정자가. 집행자는 결정자를 위해 목표와 수단을 명확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본다. 목표와 수단을 명확하게 한다. 이것은 목표와 수단을 구체화한다는 거예요. 결정자가 추상적인 목표를 설정해주면 집행자가 그 목표를 구체화해 나가고 수단도 구체화해 나간다. 맞죠. 관료적 기업가형은 집행자가 목표와 수단을 강구한 다음 결정자를 설득하고 결정자는 집행자가 수립한 목표와 수단을 기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본다. 그렇습니다. 바로 집행자가 모든 걸 다해 목표를 설정하고 수단을 선택하고 그리고 이걸 받아들이도록 결정자가 이걸 받아들이도록 종용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자가 목표와 수단을 강구한 다음에 결정자를 설득하고 결정자는 집행자가 수립한 목표와 수단을 기술하는 역할만을 담당해 나갑니다. 4번 지시적 이인가형은 여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결정자가 구체적인 목표와 수단을 설정하면 정확하게는 결정자는 목표를 구체화해 나갑니다. 그리고 행정적 수단이라든지 기술적 고난에 대한 수단은 집행자가 담당해요. 그러니까 바로 결정자가 구체적인 목표와 수단을 설정한다 이러면 틀려요. 바로 결정자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면 집행자는 결정자의 지시와 이임을 받아서 정책 대상 집단과 협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정책 대상 집단과 협상한다 이런 건 아닙니다. 정책 집행자는 결정자의 지시와 이임을 받아서 바로 뭘 한다. 바로 수단. 여기 행정적 수단이나 기술적 수단을 강구해 나갑니다. 그러나 정책 대상 집단과 협상한다 이런 건 틀려요. 결정자의 지시와 이임을 받아서 바로 행정적 수단, 기술적 수단에 대한 결정을 수행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행정적 수단과 기술적 수단에 대한 고난을 수행해 나간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야지 정책 대상 집단과 협상한다 이런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협상이라고 하는 게 선생님이 여기 지금 이 문제잖아요. 집행자들 간의 협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지 정책 대상 집단과 협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체적으로 다 틀린 거죠. 바로 정책 집행자는 결정자의 지시와 이임을 받아서 행정적 수단 또는 기술적 수단에 대한 수단을 강구해 나간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만 틀린 지문이고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입니다. 8번 MBO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MBO는 늘 선생님이 이야기할 때 매니지먼트 바이 오브젝티브 해서 이 오브젝티브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랬죠. 이 오브젝티브라는 것은 영어로 쓰면 이건데 이게 형용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오브젝티브 이것은 목표를 의미하는 거예요. 오브젝티브 골 목표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오브젝티브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 이건 객관적이고 수치적이고 단기적인 목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기적 목표. 이걸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단히 중요한 단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MBO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전 직원의 참여를 통해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맞춰서 업무를 수행한 다음에 목표 달성도를 평가하는 관리체제를 우리가 MBO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장이 전 직원, 부하들의 참여를 통해 가지고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는데 이때의 목표는 계량적이고 수치화되고 단기적인 목표인 거죠. 그 다음에 또 실국장은 자기 소속하의 가장들을 참여시켜서 여기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죠. 객관적이고 수치화되고 단기적인 목표를 설정해 나가고 또
그 밑에 위에 상관이 있다면, 이 장관이 있다면 장관도 그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을 참여시켜서 목표를 설정하고, 그리고 이제 업무를 수행한 다음에 목표 달성도를 측정하는 결과지향적 관리 기법을 우리가 MBO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부하와 상사의 참여를 통해서 목표를 설정한다. 맞죠? 중장기 목표를 단기 목표보다 강조한다. 그럼 틀려요. 여기서 이 오브젝티브가 대단히 중요하다는데 이건 객관적이고 수치화되고 단기적인 목표를, 계량적인 목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 조직 내외의 상황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조직에서 성공 확률이 높다. 왜 이러냐면 여기는 환경이 자꾸 바뀌면 여기에 사소한 여기에서 여기가 과고 여기가 실국이고 여기가 부인데 여기에서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여기서 목표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 목표를 바꿔야 돼요. 그럼 이 목표가 바뀌면 또 이걸 바꿔야 돼요. 또 환경이 변화돼 가지고 또 여기 소속하에 있는 과의 목표가 변화되면 또 이걸 바꿔야 되고 또 이게 바꿔줘야 되고 또 여기서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면 여기를 바꿔야 되고 또 여기도 바꿔야 되고 그러니까 부분의 목표가 변화되면 전체의 목표를 다 바꿔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환경이 아주 유동적이면 뭐 여기서 변화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여기서 변화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여기가 변화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래서 이게 변화돼야 되고 또 이게 변화되면 또 이게 변화돼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안정적인 상황이 아니고 아주 역동적이고 변화가 많은 상황에서는 MBO를 적용하기가 대단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MBO는 유동적인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운 관리 기법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럼 여기서 표현되는 것처럼 조직 내외의 상황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조직에서 그래서 목표의 변동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 조직에서 성공 확률이 높은 거죠. 이건 맞는 지문이죠. 리얼번 개별 구성원의 직무 특수성을 반영 그렇죠. 여기는 각 개인의 의사가 다 반영돼서 과의 목표가 설정되고 또 과의 목표가 반영돼서 이 실국의 목표가 설정되기 때문에 개별 구성원의 직무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목표의 정성적, 주관적 성격이 강조된다 그럼 틀려요. 정성적이라는 것은 질적인 요소를 이야기해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수치화된 계량적 목표를 추구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양적 목표잖아요. 계량적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양적 목표잖아요. 그래서 정성적인 게 아니라 바로 여기는 뭐다? 바로 객관적이고 수치화된 목표예요. 계량, 정량적 목표죠. 정량적. 양적 목표를 추구해 나가는 거고 주관적인 게 아니라 여기는 객관적 목표를 추구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객관적 성격이 강조되는 거죠. 정량적이고 객관적인 성격이 강조된다라고 표현돼야지 맞게 됩니다. 그래서 옳은 것만 고르면 기억번과 디귿번만 옳은 거고 니은번과 리을번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9번 동일 회계연도 예산의 성립을 기준으로 볼 때 시기적으로 빠른 것으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여러분들은 이건 다 아시죠? 예산은 성립 시기에 따라서 구분해 볼 때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이런 건 다 틀려요. 뭐 준예산이 들어가 있다든지 또 여기 보면 잠정예산이 들어가 있다든지 준예산이 들어가 있다든지 이러면 다 틀려요. 그럼 답은 3번이야 그냥 이렇게. 우리가 다 공부를 여러 번 했잖아요. 예산은 성립 시기에 따라서 구분할 때는 성립 시기 여기에 따라서 구분할 때는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고 예산 불성립 시 구분으로는 준예산, 가예산, 잠정예산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성립 시기에 따라서 구분을 했을 때 이 세 가지인데 제일 먼저 보면 회계연도 개시일 전에 국회가 의결하여 확정한 예산을 우리가 본예산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산 성립 과정을 봐보면 첫째, 행정부가 예산을 편성을 하죠. 그리고 국회가 이걸 의결을 해 나가는데 회계연도 우리나라 법률로 따지면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에 행정부가 예산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해서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국회가 의결한 예산이 바로 본예산입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은 언제 성립하냐면 본예산은 국회의 의결이 있을 때 성립하는 예산이에요. 그다음 수정예산은 행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했는데 국회가 본예산을 의결하기 이전에 수정이 필요할 때 수정을 가하는 예산을 수정예산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수정예산은 본예산이 의결되기 이전에 성립하죠. 수정예산은 본예산 의결 전 이때 이제 성립하는 거고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은 행정부가 편성한 예산을 국회가 의결할 이후에
변경의 필요성이 있을 때 변경한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추가경정예산은 본 예산이 국회에서 의결 후에 성립하는 예산이 바로 추가경정예산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성립하는 게 수정예산입니다. 본 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되기 이전에 성립하는 예산이 수정예산이고, 그리고 국회에서 본 예산이 의결되면 그 다음에 이제 본 예산이 성립되는 거고, 그리고 본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즉 본 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된 이후에 변경의 필요성이 있을 때 변경한 예산이 바로 추가경정예산이니까 3번은 그 순서대로 잘 배열되어 있는 거죠. 수정예산, 본예산, 추가경정예산 이렇게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립 시기에 따라서 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된다는 거 반드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되죠. 답은 3번입니다. 10번. 가와 라의 행정이론이 등장한 시기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정부와 공공부문에 참여하는 다양한 참여자들의 네트워크를 중시하고 정부는 전체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조종자의 입장에 있다고 하였다. 이거는 당연히 유거버넌스론이죠. 유거버넌스론은 1990년대에 등장하는 이론입니다. 미국 행정학의 지적의 위기를 지적하면서 인간을 이기적 합리적 존재로 전제하고 공공재의 공급이 서비스 기관 간 경쟁과 고객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이건 이제 공공선택론이잖아요. 미국 행정학의 지적 위기를 주장하고 등장한 이론이 바로 공공선택론이고 이것은 1970년대에 등장하는 이론입니다. 정치는 국가의 의지를 표명하고 정책을 구현하는 것이고 행정은 이를 실천하는 관리활동으로 정치와 행정의 차이를 분명히 하였다. 이건 바로 행정관리설입니다. 행정관리설이 행정학 성립 당시에 있었던 행정이론이잖아요. 예. 여기에 이제 가학적 관리론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관료제론도 여기에 들어가고 그리고 원리주의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거는 1880년대의 행정이론이죠. 왈도를 중심으로 가치와 형평성을 중시하면서 사회 문제 해결에 대한 현실 적합성을 갖는 새로운 행정학의 정립을 시도하였다. 왈도는 바로 신행정론자죠. 바로 신행정론. 신행정론은 1960년대 이론입니다. 그러면 가장 시기상으로 빠른 것은 이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신행정론, 세 번째로 공공선택론, 네 번째로 유거버넌스론 이렇게 순서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등장 시기로 나눠보면 다, 라, 나, 가 순이 되겠죠.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예산 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로 옳지 않은 것은 계속비, 수입대책경비, 예산의 이체는 전부 다 신축성 장치이고 예산의 배정, 예산의 재배정 이런 것은 다 통지장치이죠. 그래서 계속비하고 수입대책경비, 예산의 이체는 신축성 장치에 해당하고 예산의 재배정은 월별로 반드시 하도록 딱 통제를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답은 3번입니다. 뭐 이건 워낙 쉬운 문제고 우리가 통제와 신축성 장치에 대한 구별은 늘 우리가 문제로 풀어봤던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해결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 12번 정부 간의 변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9세기 근대 자유주의 국가는 야경 국가를 지향했다. 그래서 근대 입법국가는 스몰 앤 칩 거버먼트 그래서 우리가 소국 국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밤에 집만 지키는 역할만 했다라고 해서 야경 국가라고도 표현합니다. 2번 대공황 이후 케인즈주의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은 큰 정부관을 강조하였다. 그렇죠. 대공황 이후에 바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해서 경제의 안정화를 추구했던 것이 바로 케인즈주의고 케인즈주의를 국가정책으로 실현한 대통령이 루즈벨트 대통령이고 그 정책이 바로 뉴딜 정책입니다. 바로 뉴딜 정책으로 인해서 큰 정부가 추구되죠. 그래서 바로 행정국가 빅 앤 스트롱 정부가 바로 만들어진 게 대공황 이후에 케인즈 정책 때문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2번은 맞는 지문이죠. 3번 영국의 대처리즘, 미국의 레이거노믹스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였다. 바로 이게 신보수주의죠. 신보수주의는 바로 작지만 강한 정부를 추구하는 거죠. 영국의 대처리즘, 미국의 레이거노믹스가 바로 신보수주의 국가의 대표적인 정부 운영 방식이었던 거고 작은 정부를 지향합니다. 4번 하이에크는 노예의 길에서 시장 실패를 비판하고 큰 정부를 강조하였다. 이 하이에크라는 사람은 신자유주의자의 가장 대표적인 학자죠. 신자유주의. 그리고 이 사람은 노예의 길이라는 책을 통해 가지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극도로 비판합니다. 바로 노예로의 길은
국가기획이 바로 국민을 노예로 만든다라고 표현했던 책인데, 이것은 국가기획이라는 것은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극도로 비판했던 학자가 바로 하이에크예요. 그래서 하이에크는 노예로의 길에서 정부 실패를 비판하고 작은 정부를 강조했던 거죠. 신자유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학자이기 때문에 작은 정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번의 답은 4번이 틀린 지문이고 나머지는 다 옳은 지문입니다. 13번 공무원의 신분 변경과 소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직권면직은 법률상 징계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렇습니다. 이건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처분을 우리가 직권면직이라 그러죠. 직권면직을 다른 말로 우리가 면직처분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징계의 종류가 아니죠. 조직의 사정만으로도 직권면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원이 되었거나 직위가 없어졌거나 퇴직되었을 경우에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공무원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직권면직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공무원의 잘못과 무관하게도 임용권자가 직권면직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징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정직은 징계처분의 일종으로 정직기간 중에는 보수의 2분의 1을 감하도록 돼 있다. 정직은 징계처분의 일종이죠. 우리가 징계 그러면 경징계로 견책과 감봉이 있고 그리고 중징계로 정직, 강등, 해임, 파면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 이렇습니다. 정직은 그러니까 징계처분의 하나죠. 그 다음에 정직기간에는 보수의 전액을 감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정직기간은 우리가 1에서 3개월간의 정직기간을 둘 수가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는 직무를 부여하지 아니하며 보수의 전액을 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번이 이건 맞는 지문이고 2번이 틀린 지문이죠. 3번 임용권자는 사정에 따라서는 공무원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강제 휴직을 시킬 수가 있도록 돼 있죠.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4번 임용권자는 직무수행 능력 부족을 이유로 직위해제를 받은 공무원이 직위해제 기간에 능력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 직권면직을 통해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공무원의 능력이나 실적이 극히 나쁜 때에는 3개월 이내의 대기명령과 함께 직위해제를 가할 수 있도록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직위해제 기간 동안에도 그 대기명령 기간 동안에도 능력의 발전이나 실적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때에는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은 옳은 지문이죠. 그러면 여기서 틀린 지문은 2번만 틀린 지문이고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입니다. 14번 립스키의 일선관료제에서 일선관료들이 처하는 업무환경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립스키의 일선관료제는 업무환경으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인적 물적 자원의 부족. 이게 자원의 부족인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권위에 대한 도전. 세 번째로는 모호한 기대. 이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원의 부족, 권위에 대한 도전, 모호하고 대립되는 기대, 이것은 다 일선관료들이 처해 있는 업무환경에 해당하는 거죠. 4번 단순하고 정형화된 정책 대상 집단. 틀렸죠. 립스키의 일선관료제에 의하면 일선관료는 아주 복잡하고 그리고 이질적인 정책 대상 집단과 대면하는 관료입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지문이죠. 1번, 2번, 3번이 옳은 지문이고 이것도 단답형 문제이고 아주 쉽게 문제가 출제된 겁니다. 답은 4번입니다. 15번 문제. 의사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최종 모형은 정책결정자의 합리성뿐만 아니라 직관, 판단, 통찰 등과 같은 초합리성을 아울러 고려한다. 그렇습니다. 최종 모형은 합리 모형을 전제로 해요. 그러니까 합리성을 전제로 합니다. 이게 주가 되는 거고 여기에 최고관리자의 직관이나 판단 등의 초합리성을 가미한 거죠. 그래서 초합리성이 가미되어 있는 형태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다 해왔던 것들이죠. 두 번째, 쓰레기통 모형은 대학 조직같이 조직 구성원 사이의 응집력이 아주 약한 상태, 즉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설명하려고 시도한다. 그렇죠. 쓰레기통 모형은 계층제적 위계 질서가 없고 응집력이 약한 상태에서의 의사결정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응집력이 아주 약하고 그리고 구성원들 간에 계층제적 위계 질서도 없는 상태라면 아주 무정부 상태가 나타나는데 혼란과 갈등이 아주 심한 상태,
이걸 우리가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에서 의사결정을 설명하는 모형이 쓰레기통 모형이죠. 그럼 당연히 2번도 맞는 지문인 거죠. 3번. 점증 모형은 실제 정책의 결정이 점증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렇습니다. 조금의 변화가 추구된다는 거예요. 현실에서. 그리고 정책을 점증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그렇습니다. 점증 모형은 첫째, 현실을 잘 설명하는 모형이에요. 이게 현실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정책의 결정이 점증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은 바로 기납적 모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점증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건 이제 규범적 모형이죠. 그래서 바로 기납적 모형과 규범적 모형을 모두 다 제시하고 있죠. 점증 모형이 현실을 잘 설명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바로 현실적이면서도 기납적이면서도 규범적인 모형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번. 회사 모형은 조직의 불확실한 환경을 회피하고 조직 내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장기적인 전략과 기획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틀렸죠? 회사 모형은 불확실성의 회피를 강조하는데 이 불확실성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단기적 한류 절차. 이런 게 대단히 중요하게 보여요. 단기적 한류 절차나 또는 단기적 대응을 대단히 중시하죠. 그래서 이것도 선생님이 늘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했는데 회사 모형에서 장기라는 표현이 나오면 무조건 틀리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사 모형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5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설명을 하잖아요. 조직의 의사결정을, 갈등의 준해결,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비전형적 의사결정과 관련해서는 문제중심의 탐색, 세 번째로는 전형적 의사결정과 관련해서는 표준 운영 절차의 중시, 네 번째로 불확실성의 회피, 5번째로 조직의 학습, 이렇게 5가지의 개념을 가지고 조직의 의사결정을 설명하는데 특히 지금 15번 문제는 특히 4번 지문은 여기와 관련해서 문제를 출제하고 있는 거죠. 바로 여기서는 뭘 강조한다? 바로 단기적 한류 절차를 대단히 중시한다. 그래서 4번이 틀린 지문이고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16번.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정당화 근거로 옳지 않은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것은 공무원이 특정 정당의 이익을 추구해서는 아니 된다. 이게 바로 정치적 중립입니다. 그래서 당원이 될 수 없고 특정 정당에 그 다음에 당비 납부할 수 없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게 바로 정치적 중립입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역관주의 폐해 때문에 등장한 겁니다. 역관주의는 특정 정당의 당원들이 공직을 차지하는 인사제도인데 이것들의 한계 때문에 실적주의가 도입되면서 정치적 중립이 강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역관주의 폐해를 극복하고 그리고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띠게 되면 집권정당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의 안정성이 확보되고 그리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통해 가지고 바로 시험을 봐서 공무원을 채용하게 되죠. 역관주의는 정당원들이 공직을 차지했다면 이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전제로 실적주의가 확립되기 때문에 행정의 전문성도 제고할 수가 있는 거죠. 2번.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공평무사하게 봉사해야 하는 신분이다.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특정 정당의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되고 국민 전체 이익을 추구해야 된다는 전제 하에서 정치적 중립이라는 이런 제도적 장치가 도입되는 거죠. 그래서 국민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다. 공무원은 특정 정당의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다. 이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3번.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강화하여 공직의 계속성을 제고할 수 있다. 틀렸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게 되면 공무원의 참정권이 제한되는 거죠.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자유가 제한되고 특정 정당을 지지할 수 있는 자유가 제한되기 때문에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이 제한되는 것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이 약화되는 거죠. 그러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도록 하게 되면 결국 공직의 계속성은 제고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특정 정당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국민의 이익을 추구해 나가면 어떤 정당이 집권하더라도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이를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 것이다. 공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틀린 거죠.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띠게 되면 공명선거를 통해 민주적 기본 질서를 제고할 수 있다. 그렇죠. 공무원이 특정 정당을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중립성을 띠게 되면 결국은 뭘 가져올 수 있다.
바로 공명선거 그리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16번의 답은 3번만 틀린 지문이죠. 이것도 시험 문제가 어렵게 출제된 게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논의를 가지고 쉽게 출제된 거죠. 17번 지방교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교부세는 수평적 재정 불균형을 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부자인 지방정부에게는 돈을 주지 않고 가난한 지방정부에게 돈을 많이 줌으로써 수평적으로 즉 지방정부 간의 재정 불균형을 시정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그런데 국세의 일부를 주기 때문에 결국 국가와 지방정부 간의 재정 불균형도 시정되죠. 그래서 수평적 재정 불균형과 수직적 재정 불균형을 모두 시정해 나가는 제도적 장치가 바로 지방교부세입니다. 1번 보면 지역 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시키는 재정 균등화 기능을 수행한다. 그렇죠. 그럴 목적으로 지방교부세가 도입되어 있는 거죠.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한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4개의 지방교부세가 있습니다. 3번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각 중앙관서의 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 틀렸죠. 이건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지 않아요. 보통교부세는 분기별로 1년에 4번 지방정부에게 교부합니다. 그 다음 부동산 교부세도 1년에 4번 분기별로 교부하는 거고 소방안전교부세도 1년에 4번 딱 정기적으로 교부하는 거지 신청을 받아서 교부하는 것은 아니죠. 물론 이제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지역적 현안이 있거나 특별한 재정 수익 감소가 있을 경우에 하는 것인데 뭐 특정 지역에 지진이 발생했거나 특정 지역에 어떤 재난이 발생했거나 이랬을 때 신청을 원칙으로 하는 건 맞아요. 특별교부세는. 그러나 이것도 각 중앙관서의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건 행정안전부의 예산에 반영되어 있어요. 행정안전부가 딱 정해진 금액을 교부하는 것이니까. 이거는 내국세 총액의 19.24%에서 97%. 이것은 내국세 총액의 19.24%에서 3%. 이것은 종부세 전액. 여기는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 소비세의 45%를 딱 정해져 있는 금액을 행정안전부가 교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중앙관서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행정안전부에 반영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방교부세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게 아니라 딱 정해져 있는 절차에 따라서 1년에 4번 분기별로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예산에 반영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4번 부동산교부세는 종부세를 재원으로 하며 종부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번은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17번의 답은 3번만 틀린 지문이고 나머지는 모두 옳은 지문입니다. 18번 정부 업무 평가 기본법상 우리나라의 정부 업무 평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특정 평가는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일단은 이 공공기관이 여기에 들어가면 절대 안 돼요. 우리가 정부 업무 평가 기본법을 공부할 때 평가의 종류를 공부하면 3가지로 나눠서 공부하잖아요.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평가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가 있고 그 다음 3번째로는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가 있고 이렇게 3개로 나눕니다. 그 다음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평가는 크게 3가지가 있죠. 하나는 자체평가가 있고 또 하나는 재평가가 있고 또 하나는 특정평가가 있고 지금 시험 문제 낸 것은 바로 이 부분 특정평가를 낸 거잖아요. 당연히 공공기관이 들어가면 안 되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는 자체평가가 있고 그 다음에 합동평가가 있고 이렇죠. 그 다음에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는 공공기관 외부의 기관에 의해서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공공기관 외부의 평가. 바로 한국전력공사다 그러면 뭐 3일 회계배분이나 이렇게 자체평가가 아니라 여기는 공공기관 외부의 기관에 의한 평가를 받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특정평가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틀리죠. 특정평가는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된 시책이라든지 또 대통령이 특별히 중시하는 역점 사업 같은 경우를 국무총리가 평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공기관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틀린 거죠. 이걸 3개를 나눠서 공부해야 됩니다.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평가 3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 2개,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하나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틀린 거죠. 2번 국무총리 소속하의 심의의결기구로서 정보업무평가위원회를 둔다. 그렇죠. 바로 국무총리가 평가의 주관 부처이기 때문에
바로 국무총리 소속하에 평가에 대한 심의 의결기구로 정보문평가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에 있어서 행정안전부 장관은 평가 관련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당연하죠.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정책에 대해서 평가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원 가능합니다. 자체평가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관정책 등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이다. 그렇죠. 여기 중앙행정기관에도 자체평가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에도 자체평가가 있는데 이것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자신들의 정책을 평가하는 것을 말하죠. 그럼 18번의 답은 1번만 틀린 지문이고 나머지는 다 옳은 지문입니다. 19번 중앙정부 결산보고상의 재무제표로 옳은 것은 이것도 우리가 여러 문제로 많이 풀어봤던 건데 첫째 재정상태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재정운용표가 있고 그 다음 또 하나가 뭐가 있어요? 순자산변동표가 있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지죠. 재정상태표는 이건 절량 개념의 재무제표고 여기는 주로 뭘 기록하냐면 자산, 부채, 자본 이걸 기록하는 거죠. 재정운용표는 이건 실제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를 기록하는 겁니다. 이건 유량 개념이죠. 그래서 여기는 수익과 비용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순자산변동표는 재정상태표에서 이것만 띄어가지고 자본을 우리가 순자산이라 그러니까 자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게 순자산변동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재무제표는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답은 3번이죠. 재정상태표, 재정운용표, 순자산변동표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0번 전자정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다음의 개념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조직 전체의 구성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화 등을 통하여 구성 요소를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정보기술 아키텍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정보기술 아키텍처는 뭐냐? 선생님이 늘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게 각 부처별로 전자정부가 이루어져요. 각 부처별로 전부 다 각 부처별로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하드웨어를 도입하고 이렇게 되면 서로 호환성이나 연계성이 되게 약화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안전부가 뭘 제시해 주냐면 참조 모델을 제시해 줘요. 행정안전부가 참조 모델.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 이걸 참조해 가지고 전자정부를 구축해라 해서 참조 모델을 제시해 주는데 이 참조 모델을 우리는 아키텍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장 최적화하기 위한 전자정부를 위해서 도입하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등의 가장 최적화된 방법들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아키텍처입니다. 여기. 그럼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PRM도 있고, 그 다음에 DRM도 있고, 그 다음 SRM도 있고, TRM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이건 퍼포먼스, 성과 참조 모델, 데이터 참조 모델, 서비스 참조 모델, 기술 참조 모델, 테크놀로지 레퍼런스 모델 이렇게 해서 이런 참조 모델을 이렇게 제시해 주는 것을 우리는 정보기술 아키텍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보기술 아키텍처는 바로 전자정부의 주관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바로 정보화에 대한 최적화된 방법을 각 부처들이 정보화를 수행할 때 최적화된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정보기술 아키텍처죠. 이 개념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참조 모델, 그 다음에 뭐 데이터 참조 모델, 기술 참조 모델 이런 것들 등 조직 전체의 구성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에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해서 가장 좋은 거, 최적화된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을 우리가 정보기술 아키텍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죠. 이것도 이미 뭐 국회직이나 이런 데서 기출이 됐던 문제여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잘 본 사람들은 쉽게 답을 골랐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전체적으로 1번부터 20번까지 우리가 문제를 쭉 풀어봤는데 문제 수준은 대단히 낮은 수준으로 출제가 됐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시험 문제 예년에 비하면 상당히 좀 쉽게 출제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습을 좀 철저히 하시고
선생님 카페하고 그 다음에 학원 홈페이지에다가 해설을 자세하게 서술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설서까지 같이 참조해서 다음 시험을 준비하는데 반드시 도움이 되도록 복습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시험을 보느라고 여러분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반드시 올해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여러분들을 스스로 좀 더 채찍을 해서 공부를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끝난 모든 것이 종결되지는 않았으니까 끝까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올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